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서 한국과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등을 염두에 두고 수위 조절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 핵심 화두는 국방력 강화 의지였습니다.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과 군사 기술적 우세를 통해 일체 위협을 소멸해야 한다는 겁니다. 혁명 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에 반대한다고도 했는데 미국을 콕 집어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앞으로도 강력한 혁명 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발언 강도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만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와 만나서 핵 보유를 인정받는다면 이건 가장 큰 성공이거든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없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못 받고 남한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내부 결속 메시지에 집중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직 힘으로서만 승리로서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는 우리 주권과 우리 위협의 무궁함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최고위급 인사를 보낸 나라들의 입장 또한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이번에 방북한 또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8월엔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과 앞으로의 행보를 가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만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과도기적 단계로 북미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 대통령실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에 담긴 메시지를 유관 부처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 등 새로 공개된 무기 관련 정보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 보호 조치를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대학생 A씨가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당해 숨지는 등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상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복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달 중순부터 복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고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복구가 더딘 이유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복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재가 난 7-1 전산실 외에도 인접한 전산실까지 분진과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전산실과 장비 복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이번 연휴 기간 새로 도입해 이번 달 중순부터는 복구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 시스템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화재 원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작업 당시 비상 전원장치 안에 있는 배터리 묶음의 부속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작업자의 실수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해
발화 추정 배터리 6개를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회수한 배터리에 대한 분해 검사와 동일 기종 배터리의 재현 실험을 진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대) 특검 수사 과정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수사기간이 최장 150일로 늘어난 최상병 특검은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이른바 VIP 경로서를 규명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수사기한을 1차 연장한 최상병 특검. 지난달 말 한 차례 더 연장을 결정하면서 우선 이번 달 말까지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새로 시행된 개정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다음 달 말까지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부터 겨눈 특검은 경로를 보거나 들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록 이첩, 회수 과정뿐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 있는 지난달 말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까지 겨냥하며 이 전 장관을 포함한 주요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경로의 이유를 설명해줄 구명노비 수사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딥니다. 특검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고리를 여럿 발견했다고 자평했지만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노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신교계 로비 의혹 관련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수사 외압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닌 자신들의 판단으로 조치한 거라는 이종섭 전 장관 등의 진술을 어떻게 직권남용 혐의로 이을 건지도 과제입니다.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초읽기에 들어간 특검이 관련 혐의를 어느 정도로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준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내일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A씨가 생전에 남겼다는 메모로 공개하면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메모는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유서와는 다른 별도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130명 넘는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제. 나와봐. 전문가해. 법원 내부 집기와 시설을 파손했고 일부는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폭동에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리며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 취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후 검경 수사를 통해 130명 넘는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서부지법은 제 모습을 되찾았지만 아직 처벌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엄격했는데요. 폭동 가담자 대부분은 초범이지만 법원은 잇따라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첫 판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0여 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법원 내부로 침입하지 않거나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0여 명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2명이 각각 징역 5년과 4년 6개월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의자 일부는 2심 선고도 마무리됐는데 일부 감형받은 경우도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법원 폭동을 부추긴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그의 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벌였는데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난 8시 반에 종료를 했다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동에 가담한 피의자를 위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법원 폭동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부추긴 세력도 엄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심야 시간 서울의 한산한 도로를 질주하던 포르쉐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경기 가평에서는 횟집에서 불이 나 가게를 운영하던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보닛이 구겨진 종이처럼 처참히 찌그러진 고급 외제차. 바퀴를 비롯한 주요 부품들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 도로에서 나뒹굽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 근처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해당 포르쉐 차량이 다른 차량과 경주라도 하는 듯 도로를 질주했다고 전했습니다. 160이서 아까 여기 차하고 같이 달린 거예요. 경찰은 우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에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40대 남녀 2명과 10대 남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남편분이 소유주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가족 4명 다 심정지 상태로 이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 등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3시간 반 만에 모든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향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용답동 자동차 공업사에 있는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에 약 꺼졌는데 소방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창신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결국 숨졌고 아내인 70대 여성은 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 카드 납부가 가능한 일반 가정집과 달리 자영업자 대부분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전력이 일정 전기 사용량을 넘어서는 경우 계좌이체 요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사양 컴퓨터 100대가 넘는 대형 PC방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다른 업장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이 200만 원가량,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는 400만 원이 넘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눠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가끔 이제 한 번씩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카드로 돈을 낸다고 하거든요. 유독 전기요금만 무조건 현금으로 빨리빨리 내세요. 이게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객실이 30개에 달하는 숙박업소 역시 TV와 에어컨, 각종 전열기구 등으로 매달 전기세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력 사용량이 20kW를 넘는 경우 카드 대신 계좌이체로 내야 한다는 한국전력의 규정 때문입니다. 특히 앱을 이용해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플랫폼 업체 정산이 이뤄지기까지 일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기가 힘든데 그래도 조금 융통성 있게 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전의 카드 납부 기준은 지난 2014년 7kW에서 20kW로 상향된 뒤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래서 1.3%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상을 넓히기 어렵다는 게 한전의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한전이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한해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와 관련한 한전 시스템이 뒤늦게 지난달 30일 첫 발을 뗐습니다. 한전의 부채도 2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지방세 납부의 경우 정부와 카드사의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처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대로 올라서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을 넘어 12만 원까지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4일 잠정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는데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놓는다면 추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3,610선에 올라선 날 외국인 순매수 1조 원 중 6천억 원이 삼성전자에 쏠렸습니다. D램 수요 급증과 HBM3E 엔비디아 납품 소식으로 AI, 인공지능 열풍에 뒤늦게 올라타면서 2분기에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 가격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레거시 D램 가격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AI 산업 호황에 따라서 반도체 채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확대가 AI 산업과 맞물려 가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14일 잠정 실적 발표에서 2분기 영업이익 2배인 10조 이상을 내놓을 수 있다면 상승 탄력은 더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도 높였지만 6세대 HBM4에서 SK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정말 오랜만에 그 HBM3 12단이 드디어 이제 통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HBM4까지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HBM4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게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42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도 부담입니다. 한 차선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바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검토 단계로 알려진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폭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곤두박질했는데 그만큼 대외 변수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는 등 매년 2,0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는데요. 중대산재 기업에는 형사처벌을 넘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기 안성에선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들던 교량이 무너져 4명이 숨졌고 눈대중으로 거리를 재는 방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2달 뒤엔 포스코 ENC가 시공사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 뒤 SPC 공장에선 작업 중이던 50대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DL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잇따라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작업 중에 노동자가 숨진 아파트 공사 현장 앞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엔 2,000명을 넘겼고 재작년엔 2,016명, 지난해엔 2,098명에 달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아직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 징벌 배상을 범위를 좀 넓히는 건 어떠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엔 고의나 중대 과실이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이 인용된 사례는 아직 없는데 산재 피해자 측이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생계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정부가 직접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산재 예방에 더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산재 사망 반복 기업 등에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나선 가운데 최대 1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분명히 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가서 이제 중소업체들은 이제 도산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한 해 2,000명이 숨지는 산업 현장,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임신 중지 허용 시기나 방법 등을 명시한 입법은 6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공백 속에 여러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허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당은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는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됐습니다. 헌재는 임신 중지 가능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입법을 주문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지 약물이 불법입니다. 그동안 2차례 약품 허가 신청을 냈던 업체는 식약처에 보완 자료 요구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90여 개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약을 우리는 SNS 등을 통해 은밀하고 위험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품인지 알 수 없는 약을 수십만 원에 사고 부작용은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해엔 740여 건의 불법 유통이 적발됐지만 실제 거래는 훨씬 더 많은 거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입법. 여당은 낙태 한계 조항 삭제와 임신 중지 약물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성의 그 건강, 제 생산권 보장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성가족부도 적극적 의견을 내고. 두 번째는 반대 여론입니다. 종교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 논쟁이 여전하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낙태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6년 전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법적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더 큰 숙제는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식을 희망하는 대기자는 계속 느는데 뇌사 기증 사례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마를 떨쳐내고 새 삶을 얻기 위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장기 이식 대기자는 5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해 4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나누는 기증자 숫자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사 기증자는 무려 12년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갔고 올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까지 장기 이식을 바라보다 삶을 마감한 사망자가
3,096명이나 나왔습니다. 신장과 췌장 이식대기 기간이 7년을 넘는 등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하염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미국과 스페인, 스웨덴, 독일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뇌사 기증률을 높이기 위해선 뇌사자의 신체 훼손에 대한 환자 가족의 강한 거부감을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장기 기증이 누군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특별한 연결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유가족들도 힘을 내서 살 수가 있고, 심장이 멈춘 뇌사자의 장기도 기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역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뇌사자 1명의 숭고한 결단이 평균 3명을 살릴 수 있어 장기 기증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무척추 동물인 문어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으면서도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진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특히 다리 8개가 각각 뇌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섬세한 행동을 분석해 로봇으로 만드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기어다니며 바닥을 탐색하는 문어. 다리 하나는 빨판을 세우며 움켜쥐는 동작을, 또 다른 다리는 구부리고 뻗는 동작을 취합니다. 설 때는 다른 다리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걸을 땐 뒤쪽 다리를 밀면서 앞쪽 다리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굴리는데 쉬고 있는 다리도 있습니다. 8년 동안 6개 지역에서 야생 문어 25마리를 촬영해 분석한 미국의 연구팀은 문어가 구부리고 수축하고 늘리고 비트는 4가지 변형을 통해 12가지 동작과 15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세세한 행동 데이터를 만든 건 로봇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어 다리에는 신경세포의 60% 이상이 몰려 있는데 뇌와의 상호작용 없이 빨판으로 직접 느끼고 판단해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CNS, that central nervous system, it's got 80 million neurons in there. Okay, that's a big brain. But what's crazy down here is that in the rest of the body, including all of these 8 arms and the 200 suckers on every arm, there are 300 million neurons. This is really bizarre. 영국에선 이런 독자적인 흡입 지능을 이용해 중앙 컴퓨터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이 개발됐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유영하는 문어 수중 탐사 로봇도 나왔습니다. When I pull this cable, and this is the way, so at the end of the movement it is rigid and the same as the octopus arm, so it can grasp objects and then pull them towards itself for eating, for example. 중국에선 손가락 장갑과 연동해 움직임을 원격 조종하는 문어 로봇. 자기 무게에 260배 넘는 물건까지 안전하게 들 수 있는 3D 프린트 로봇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국내 조류 생태 연구가들을 흥분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멸종 위기종 검둑소리의 둥지가 77년 만에 발견된 건데요. 국립생태원이 본격적으로 번식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큰 새 2마리가 커다란 날개를 펴고 비행합니다. 멸종위기 1급 맹금류 검독수리입니다. 한 몸집 한다는 큰 부리 까마귀들도 검독수리 옆에선 작게 느껴집니다. 겨울 철새로만 여겨지던 검독수리 한 쌍이 한라산 국립공원 절벽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소나무 가지 따위로 지은 지름 2m 둥지에선 새끼도 한 마리 관찰됐습니다. 몸이 흰 털로 덮인 새끼가 먹이 구하러 떠나는 어미 쪽을 바라보면서 빨리 오라는 듯 짹짹거립니다. 이 화면을 본 조류생태 연구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독수리 둥지, 다시 말해 번식지가 발견된 게 무려 77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이 둥지 근처에서 새끼 검독수리가 발견된 것이 서식지 조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검독수리 가족은 지난 7월 둥지를 떠난 상태인데 되돌아올 거로 전망됐습니다. 저희는 검독수리가 번식지를 쉽게 옮기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제주도에서 번식지가 발견된 만큼 다른 개체나 둥지를 찾기 위해 앞으로 검독수리 생태 연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피난민들의 끝없는 귀향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가자시티엔 하마스가 복귀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핵심인 평화구상 2단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질이 석방되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가자 휴전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휴전 합의 발표 이후 가자시티로 돌아온 피난민은 50만 명. 이스라엘 군사작전 이전 인구의 절반가량이 돌아왔지만 폐허가 돼버린 고향에서 머물 곳조차 없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가자시티엔 소총을 들고 공면을 한 하마스 대원들이 돌아왔습니다. تقوم القوات الداخلية بالانتصار على مستوى قطاع غزة بالكامل المناطق التي غير خاضعة لسيطرة الاحتلال ولكن تكون الانتصار الأكبر في المفترقات وفي الأسواق. BBC 방송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이 떠난 지역의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대원 7,000명을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군인 출신의 지역 책임자 5명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평화구상 2단계의 핵심인 무장 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be disarmed as long as we are not sure that this will lead by any other means to have an independent self-sovereign state. 트럼프 대통령의 2단계 평화 구상이 어떻게 출발할지 더 복잡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가자 휴전 합의를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로드 쿠슈너와 아내 이방카, 그리고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이 참석해 트럼프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We all owe a debt of deep gratitude to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인질 석방에 맞춰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방문하고 가자 휴전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처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에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사한 중동 합의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매우 대단한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지역에서 전쟁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면 러시아의 전쟁을 포함해 다른 지역 전쟁들 역시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치켜 세우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압박을 해줄 것을 호소한 셈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가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군인 급여 지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셧다운으로 군인들이 오는 15일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활용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군인들이 10월 15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자금을 전부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도쿄 모리미술관 등 유수의 해외 미술관이 먼저 찾는 작가 이불. 이불의 1998년 이후 작품을 대대적으로 조망한 귀한 전시회가 마련됐는데요.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체불명의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 화려한 스팽글을 장식한 날생선의 악취를 뉴욕의 한 전시장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동시대 현대미술을 이끌어온 작가 이불의 대규모 개인전이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검게 빛나는 태양의 도시. 시간을 가로지른 작가의 대표작들이 이곳에서 서로 부딪히고 어우러집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과 실패의 흔적을 동시에 추적한 작가의 대표작 몽그랑 레시를 중심으로 심리학책 의식의 기원 문구들로 외벽을 채운 미로의 거울방까지 작품 곳곳엔 역사와 기억, 건축과 철학에 대한 작가의 통찰이 숨막히게 녹아 있습니다. 과거는 항상 현재로 불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 전략은 그 시간대를 순서대로 놓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과거에 꿈꿨던 미래와 뭐 이런 모습들을 그냥 펼친 거죠. 수십 년 내공을 켜켜이 올린 최근의 회화 작업은
계획과 즉흥이 어우러져 또 다른 창작물로 눈길을 붙잡습니다. 단체제 활동을 했던 부모 곁에서 수시로 피신을 다녀야 했던 어린 시절. 유일한 놀이터였던 방공호는 아이러니하게 어린 이불에게 안식처였습니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저한테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쉘터의 어떤 느낌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았을 것이다. 검은 잉크가 번진 천지와 별처럼 빛나는 조각. 깨진 욕조가 어우러진 아름답고도 기괴한 풍경은 고 박종철 열사 사망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을 익스비션 카피라고 해서 다시 만들겠다. 그리고 전시하고 없애자. 그런 결론하고 그냥 만들었어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철거된 감시초소 폐자재는 이불의 손을 거쳐 4m 철탑으로 부활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재료를 쓰고 싶다는 결정을 한 거고. 세계가 먼저 알아본 진격의 이불. 전시는 실험 정신으로 점철된 예술가 이불에 1998년 이후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작가의 스튜디오처럼 작품의 구상도와 작은 모형들이 17m 벽을 따라 펼쳐져 있고 약간 건축적인 프로세스하고 비슷해요.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구상을 하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외벽을 장식했던 조각 작품 한 점도 이번에 서울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론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사색의 방대함. 모든 전시가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어요. 사실 이 기분이 제가 다음 작업을 해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불의 다음 행보가 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경찰이 일요일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로 일부 도로교통이 통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마라톤 출발지인 세종대로와 종로 구간은 오늘 오전 6시부터 9시 20분까지, 청계로 구간은 8시 10분부터 11시 40분까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주최 측 관리요원 74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의 주말까지 곳곳에 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영동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영동 등 동해안에는 앞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에는 빗방울만 떨어지는 정도겠고요. 이 동해안에는 강풍의 너울까지 밀려드는 만큼 해안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7.6도, 광주가 21.6도, 또 대구는 19.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약한 비와 함께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전과 대구가 24도, 광주 26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동에는 100mm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